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TV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K를 시작합니다.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뉴스K는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TV 보도 매체들을 내버려 두고서 과연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이들이 스스로 변할 것이라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뉴스K가 열어젖히고자 하는 길은 넓고 잘 포장된 대로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내 주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오솔길 하나 닦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난파선에 다가온 작은 구명정처럼 고립된 곳에 구조 헬기가 들이우는 줄사다리처럼 여러분께 절실한 길을 닦겠습니다. 이런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봄풀 돋듯 생겨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일인 오늘이 마침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처럼 시작하는 뉴스K. 오늘 방송 중에 이른바 만우절 보도, 거짓 보도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주의 깊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하는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회 열리자마자 여당이 들고 나온 카드는 야당 손발 묶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물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중계 카메라 연결해 알아보죠. 김희주 PD,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 들고 나온 명분이 뭡니까?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의 견해차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등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주인공이 현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대표는 오늘 여야가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 후진화법 개정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0만 원씩 토지 임대 수익을 얻었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가볍게 생각해서 안 냈지만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에 지급한 게 아니라 증여세 납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세무사 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관이 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당 측은 또 법관 출신인 최 후보자가 행정부의를 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해칠 수 있고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는 점도 추궁했습니다. 네, 기초공천 폐지로 대여 압박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 혁신 모임을 주축으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초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활동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벌어질 부작용을 언급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오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관심 끌기 위한 계산된 갈등이란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은 어떤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까? 정몽준, 김황식 예비 후보. 어제부터 정책 대결로 바꿨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의 귀를 물어뜯었던 권투 선수 타이슨의 김 후보를 비유하며 반칙을 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이 자신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제발 말씀의 논리와 품격을 지켜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은 시대착오적인 묻지마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PD 수고했습니다.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증거 조작을 몰랐다고 밝혀왔지만 조작이 이루어진 장소는 내곡동 국정원 청사였고 이번에 기소된 김 과장의 부인 명의까지 조작 범죄에 동원됐습니다. 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범죄가 들통났다고 합니다. 곽보아 PD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양 총영사관에 중국 허룽시 공항국의 발급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국정원 김 과장과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이 협력자 김 씨를 통해 입수했던 출입경 기록의 진위가 이때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이를 막으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선양 총영사관이 허룽시 공항국에 발급 확인 요청서를 보내면 요청서가 허룽시 공항국에 접수되기 전에 빼돌리는 계획입니다. 김 과장 등은 허룽시의 협력자를 통해 실제로 요청서를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협력자는 이후 가짜 발급 확인서를 만들어 국정원의 권 과장 측에 팩스로 보냈고 이들은 이를 다시 선양 총영사관에 보냅니다. 이때 이 가짜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보내준 이가 바로 당시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였습니다. 중국 화룡시에서 위조된 확인서가 한국 국정원을 거쳐 선양 총영사관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의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꼬리가 밟힌 건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찍힌 팩스 번호 때문이었습니다. 권 과장 등은 화룡시 협력자로부터 받은 가짜 확인서를 팩스로 선양 총영사관에 보낼 때 공식 문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화룡시 공항국의 팩스 번호가 찍히도록 전송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웹팩스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시스템 이용자로는 김 과장 부인 명의를 썼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지만 이들은 전송 번호를 잘못 찍어 보냈고
20분 뒤 번호를 정정해 다시 선양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같은 발급 확인서가 상이한 번호가 찍힌 채 2번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국정원은 몰랐다던 조작이 국정원 청사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산업연방검사창 명의의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 씨가 국정원 김 과장에게 가짜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자 김 과장이 중국에서 문제될 리가 없다며 위조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자 김 씨에게 속았다던 김 과장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검찰의 증거가 위조라고 밝히기 하루 전까지도 김 씨와 김 과장은 가짜 출입경 기록을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가 보증한다는 공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유 씨에게 내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소환 연기 이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뉴스케이는 다른 매체에서 소홀히 다루는 중요 사안을 충실히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TV 뉴스룸이 주목하고 집중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룸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지민 PD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TV가 TV뉴스의 문을 여는 첫날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했습니까? 네, 요즘 들어 언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실상 조작됐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새로운 간첩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지난 2008년 최초의 탈북자 간첩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원정화 간첩 사건입니다. 오늘은 미녀 간첩, 한국의 마타하리 등으로 불렸던 원정화 씨의 간첩 혐의, 어떤 의혹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정화 씨는 최근까지도 종편 같은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를 난파 간첩이라고 말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4살 때부터 본인을 키운 양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다른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동아는 원 씨가 사실상 간첩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고, 한겨레 신문은 원 씨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원정화 씨를 둘러싼 가짜 간첩 의혹을 김지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네. 나는 보위부의 보자도 모른다. 북한 보위부 소속 간첩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원정화 씨가 지난 2월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를 만나 말한 내용을 신동아가 보도했습니다. 원 씨는 아버지 김 씨에게 자신이 보위부 간첩이 아니고 황장엽 암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재판정에서 인정했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내용이 신동아에 실렸습니다. 신동아에 따르면 원 씨는 1996년 탈북한 후 한 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인정했던 2002년과 2006년 미립북 혐의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원정화 씨에게 간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중국 단둥주재 북한무역대표부의 김규학 부대표와 관련된 진술도 2008년 수사 당시와 최근 신동아 보도가 다릅니다. 수사 때는 2002년부터 김규학의 지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최근엔 김규학을 2004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신동아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지난 22일 원정화 씨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 씨는 아버지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고 했던 진술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간첩이라고 말해야 형이 가벼워진다고 검사가 회유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이미 2008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SBS는 원정화 씨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간첩, 그것도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 역시 원정화 사건 수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정화 씨의 자백이 투사 당시 회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TV가 만난 원정화 씨의 지인은 혐의를 인정하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는 말을 원정화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정화 씨도 국민TV 취재진을 만나 여전히 자신이 간첩이라면서도 양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진술은 거짓이었음을 재확인해줬습니다. 간첩 사건을 자주 맡아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원정화 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정화 주변에는 정보사령부, 국가정보,
기획 내사가 오래전에 왔고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아마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인 게 밝혀질 겁니다. 원정화 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참 구시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1900년대 일인 줄 알았는데 2008년 일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조작 사실이 정말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국정원의 그 존재 의미 자체에 좀 퇴색이 가지 않나. 유우성 씨 사건의 조작 증거가 무더기로 드러난 데 이어 원정화 씨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재입니다. 네, 뭐 아직 원정화 씨가 본인이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 수사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법원 판결 내용들 원정화 씨가 상당 부분 부인한 것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 당시에 검찰이 발표했던 원정화 씨의 간첩 혐의는 뭐였습니까? 네, 검찰은 원정화 씨가 군부대 안보 강연을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한편 성을 매개로 군인을 포섭해서 군사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마탈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여졌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한 1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납치해 북송하고 양아버지인 김동순 씨와 대북무역을 하며 북한 지도층의 비자금 보관소죠. 노동당 39호실로 외화를 송금했다는 것이 원 씨의 주요 혐의입니다. 네, 군인을 유혹해서 군사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납치해서 북으로 보내고 거기다 외화까지 북으로 보냈다. 자, 뭐 이런 혐의라는 거죠? 네, 주요 혐의가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입증하려면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증거가 원정화 본인의 자백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대부분 말에 의존한 겁니다. 그때요, 그 수사당국이 원정화 씨 대해서 통신 감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국민TV 취재진이 통신감청 원본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이 감청 기록 중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요약본을 원본과 비교해봤는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간첩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마치 간첩의 대화 내용처럼 발췌해서 왜곡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고은 PD가 보도합니다. 원정화 씨가 간첩 혐의를 받았을 당시인 지난 2008년, 계부인 김동순 씨도 간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원 씨에게 지령을 내린 고위급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원정화 씨의 집 전화를 감청한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CD와 수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당시 제출된 수사 보고서입니다. 정체가 폭로되면 북한 여자라는 소리만 들통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만 전화해라와 같이 김동순 씨의 말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발췌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녀의 대화 맥락을 보면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정체가 폭로되면 이라는 발언이 나온 통화 내용입니다. 부녀는 함께 했던 무역 사업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북한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탈북자 신분이면서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여자라는 소리만 들통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을 북측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딸에게 대한 김 씨의 당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없는 글자를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핸드폰으로만 전화해라 라고 적혀 있지만 원본에는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자 하나를 끼워 넣어 전체 의미를 왜곡한 겁니다. 김동순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됐던 수사보고서는 법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비틀고 조작한 게 분명해 김 씨가 무죄를 받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모녀 간첩 발표에 따른 정치적 충격만 남았을 뿐 수사보고서의 조작과 김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네, 법정에서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네, 재판부는 간첩이라는 점에 대한 추정을 강력히 뒤흔든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일단 원정아 씨가 본인은 간첩이 맞다고 하니까요. 김동순 씨에 대한 얘기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원정아 씨 최근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때 왜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원정화 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폭탄주를 마시게 했고 원 씨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한 상황에서 엉겁결에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거짓말이었다고 한 김동순 씨 간첩 관련 진술도 이때 했다고 합니다. 네, 김동순 씨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4년간의 재판을 거쳐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검찰은 원정화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고 주장했고 또 원 씨 역시 이번 한겨레 인터뷰 전까지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 어디 당시 수사 결과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원 씨의 최근 고백을 토대로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중 한 분으로부터 서너 번 난파된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들었다. 원정화 씨는 최근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2008년 검찰에서 김동순 씨와 관련해 이런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씨의 이 진술은 조서에 아버지가 남한에 3번 침투한 것으로 들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 씨가 자신의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언니, 동생을 엄하게 가르쳐 회초리를 든 적이 많다. 이 진술은 저와 언니, 동생이 어릴 때부터 김동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원정화 씨는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이런 식으로 왜곡돼 적혀 있는 것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 됐다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폭탄주를 마시게 해 만취 상태에서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서를 천천히 읽은 다음 지장을 찍으려 하면 사건을 담당했던 윤모 검사가 대충 보고 찍으라며 면박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는 술이 들어갈 수 없지만 원 씨 조사 때는 예외였다고 전한 검찰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는 답할 가치가 없는 주장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원정화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폭탄주에 만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원정화 씨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변호사 조력은 안 받았다고 하던가요? 네, 재판을 담당한 국선 변호사는 있었는데 한 달간의 검찰 조사 기간에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조사받을 때 왜 변호인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검찰 조서와 원정화 씨 의견이 갈립니다. 진술 조서상에는 검사가 변호사 조력을 받겠냐고 물을 때마다 원 씨가 거부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국민TV 취재진을 만난 원정화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이 뭔지도 몰랐고 또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2008년 이명박 정권 초 촛불 전국이 뜨겁던 시기에 나온 탈북자 1호 여간첩 사건. 자, 그 당시 어떤 사건으로 규정됐던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신혜 PD가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원정화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2008년 8월, 검찰과 경찰, 여기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원정화 사건입니다. 합수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간첩의 증거는 원정화 본인의 자백이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자백을 한 상황이라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불과 2달 뒤 원정화 씨는 공판 2번 만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 씨는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당시 합수부는 원 씨만 간첩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며 이른바 부녀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동순 씨는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대응총국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해 북에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정아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원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군부대 안보 강연을 하다 만난 정훈장교 황모 대위는 원 씨가 성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자 원 씨에게 군사 정보를 빼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원 씨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진술이었고 그나마도 신분이 불안정한 조선정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원정아 씨 집에서 가사일을 도왔던 여성과 그의 아들은 원정아 씨 부녀가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합수부가 발표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간첩사건 수사 결과가 진술 당사자의 진술 번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곳 수원지검, 공안 수사가 많은 곳이죠? 네, 수원지검의 경우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합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원정아 사건 당시 수원지검 검사정이었던 천성관 전 검사장은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고요.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이 당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던 곳 역시 수원지검입니다. 네, 스스로 간첩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미 복역까지 마치고 출소했지만 여전히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원정아 씨가 간첩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정아 사건에 대한 얘기는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룸 리포트에서 매일 방송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는 영상 인터뷰 길, 어떤 코너입니까?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구성물입니다. 오늘은 개국 첫날인 만큼 국민TV 직원들과 국민TV 방문해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만우절이기도 해서 거짓말을 담았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국민TV 사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TV 사옥에서 전해드리는 역사적인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조합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조상훈의 뉴스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합니다. 미리 질문 주세요, 영어로. 오늘 국민카페 백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카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이 4월 1일자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MBC 기다려! 제가 1000번째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상품으로 조선일보 경영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국민TV가 광고를 안 받아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러는데 말이죠. 내가 돌려보냈어요. 왜냐, 우리는 삼성 광고 앞으로 계속 안 받기로 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 뉴스가 어디냐? 무려 45%가 뉴스케이를 지목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국민TV가 커나가는 그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커나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차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저는 공장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희망이군요. 희망이 담겨 있어요. 뉴스K가 이런 분들의 거짓말을 뉴스로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 칠레와의 FTA, 오늘로 꼭 10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교역액만 두고 보면 무역 규모가 확실히 커지긴 했는데요. 네. 피해 분야를 고려한다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희 PD가 한칠레 FTA 10년의 명암을 취재했습니다. 한칠레 FTA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4년 4월 1일 발효됐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2003년 16억 달러에서 2013년 71억 달러로 4.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적자도 5억 4천 달러에서 21억 9천 달러로 4배 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그대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동네 구멍가게도 동네 슈퍼도 매출이 늘어나도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건 장사가 헛한 거 아닙니까? 이혜영 교수는 한 칠레 FTA를 평가하면서 자동차 수출을 위해 농축수산업에 피해를 전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칠레 교역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 1위는 자동차였고 FTA 비준을 강도 높게 반대했던 농민들은 칠레산 농산물 때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칠레 농산물인 포도는 FTA 체결 이후 국내 수입산 포도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 후 칠레산 포도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는 낮았습니다.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FTA 체결 후 수입 유통업자의 마진율은 2배로 뛰어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칠레산 포도입니다. 칠레산 포도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늘었고 국내 포도 생산량은 35% 줄었습니다. 포도 농가 등 농민들은 칠레산 농산물에 밀려 피해를 입었고 이유는 수입 유통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폐업 지원제와 피해보전 직불제를 대책으로 마련했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농가의 현실이 경쟁력을 키울 만한 역량을 가진 젊은 농가들보다는 영세 고령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무조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렇게 하기 힘든 우리 영세 고령농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부가 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칠레 FTA 10년은 곧 한국 FTA 체결 역사 10년입니다. 한미 FTA와 한 EU FTA에 이어 전방위적인 FTA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부가 농업 피해를 계속 방관할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네, FTA는 늘고 있고요. 농업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대책 없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적 변화를 통해 농축수산업을 고부가 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게다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국내 농업 피해가 한미 FTA보다도 2배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판결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비방을 당했다던 사건이었는데 비방이 아니라는 판결이 지난달 25일에 나왔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유묵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 안도현 시인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공개 질의했는데요. 이것이 비방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부경 PD가 박근혜 대통령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안중근 의사 유묵 중에서 유일하게 행방이 묘연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유묵은 보물제 569-4호로 굳은 옷,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의미로 공식적으로는 도난된 상태입니다. 1976년 원 소장자인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 씨가 청와대에 기증해 문화재청에 등록됐지만 현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18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 이틀 동안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고 있던 안도현 시인은 안중근 의사 유묵에 관한 의문이 담긴 17건의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립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소장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은 1심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가 뒤집는 바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과연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은 누가 소장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할까요? 2009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가 편찬한 안중근 연구의 기초라는 논문집입니다. 89쪽에 유묵 소장자가 박근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책자에서 소장자 박근혜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소장자 박근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3년 세계일보에 연재됐던 대한국인 안중근 기획 시리즈 중 2월 13일자 유묵과 자료들입니다. 말미에 박근혜 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1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1980년 이후 박근혜가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김호일 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983년 4월 7일 문화재국 공무원들이 유묵의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그 결과를 기록해둔 자료입니다. 자료 하단에 박근혜가 유묵을 기념관으로 옮기려는 교섭에 응한 적이 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관 중인 또 다른 메모에도 박근혜 소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의문 제기를 무죄라고 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물 569-45 안중근 의사 유묵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되길 기대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군요. 네, 당연한 결론이고요. 네,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법정에 세우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나저나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던 보물이 어디로 갔을까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참 어렸었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의원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공천 제도만 폐지하자는 것은
임대 잡으려다 소가 성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그땐 그랬지.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들께 겸허히 정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그땐 그랬지. 네, 어제 북한의 서해 해상 사격과 남측의 대응 사격이 벌어진 데 이어 오늘은 남과 북이 거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법을 어기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짚어봐야 할 주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이 포문을 열었습니까? 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서 오늘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핵 문제 같은 거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논리는 없었고 다만 표현에 있어서 오물처럼 쏟아낸 망발, 이런 좀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시정잡배도 입에 담기 꺼려할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렵게 되는 겁니까? 드레스덴 연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남북의 경협과 교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이 연설이 실현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4월 말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는 그런 정세상의 걸림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내놓았던 소위 5.24 조치의 틀 내에서 드레스덴 연설을 실현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한 후에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는 현상,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자, 정교조가 오늘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다녀왔죠? 예, 정교조 기자회견 오전에 있었던데 취재했습니다. 네, 정교조가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25개 학교가 2012년과 2013년 이태 동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104억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전교조가 주장했습니다. 이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이 기본 요건이고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가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부의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주지 말아야 될 항목에 돈을 지원했다는 게 정교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가 일반 자사고에 비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받지 말아야 할 지원금 받은 학교도 문제지만 정부, 교과부는 왜 부당한 지원을 한 거죠? 교과부는 정교조가 그 교육령,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저희 국민TV 취재진한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원한 돈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아니라 목적 지정 사업에 해당돼서 괜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기업 설립 자사고에서도 역시 목적 사업비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보니까 학교나 또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어떤 돈의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편법이라는 얘기인가요? 불법 여부는 좀 다툼이 있어 보이지만 편법의 소지는 다분해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취재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리포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5일에 처음 공개되고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3천만 명 가까이 본 영상이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SNS를 통해서 갑자기 확산된 영상입니다. 국제 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만든 영상인데요.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루를 1초씩 할애해서 90일을 보여주든, 그래서 90초 길이인데 10살 난 여자아이가 전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을 비록 연출된 영상이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카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곳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에서 어린이들이 당한 피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성인을 포함해서 전체 사망자는 14만 명이고 그중에서 어린이들은 최소 11,000명이 사망했다고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이 밝혔습니다. 또 난민 중에서 어린이는 120여만 명입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더 보고 가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창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어제 하루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양당 통합 직후에 실시됐던 때보다 13.8%포인트 폭락한 22.5%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보다 며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28%였던 게 어제까지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20%대 초반까지 추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오피니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새로운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여론의 평가라고 분석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서해 해상 사격이 있었던 어제 백령도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서 군과 정보당국이 정밀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속 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과학행위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고 오해란 대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수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답변서를 가기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담화 작성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Please listen carefully.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규제 개혁, 관심을 많이 올리는 몰각하는 꿈에서 꿈을 속이고 정부도 쌩까기에 여야정 이렇게 계속 꿀꿀해 서로 우거지 됩니다. One more time.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규제 개혁, 관심을 많이 올리는 울각하는 꿈에서 꿈을 속이고 정부도 쌩까기에 여야정 이렇게 계속 꿀꿀해 서로 우거지 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국민TV의 첫 번째 TV 프로그램 뉴스K가 오늘 처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평일 1시간씩 겨우 TV 방송을 시작하게 된 국민TV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가 이어진다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될 언론임이 분명합니다. 뉴스 앞머리에 만우절 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우절 보도는 거짓보도 만우절 보도가 있다고 했던 제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거짓보도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여러분을 잠시 속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K 내일은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개국 특집 방송 국민특검 1회가 뉴스K에 이어서 편성됩니다. 댓글 사건에서 간첩 조작까지 국정원의 실체를 파헤치는 국민특검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